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한국 처음 들어와서 HTS를 치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왜 국내 주식을 안 하는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궁금해요. 그것도. 그거 딱 일주일 딱 써보고 아 국내 주식은 안 되겠다. 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그냥 그 기술력의 격차가 극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 버리고 시작했어요. 이건 앞으로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국내 주식 어떤 집단 지성에서 어떤 종목의 추천이나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이거에 내 모든 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 뭐 하루에 막 15시간씩 이 모든 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구를 한다면 국내 주식도 하겠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막 HTA 뭐 대신증권 사이버스도 써보고 키움도 써보고 막 전화도 많이 해가지고 질문도 많이 했는데 와 딱 느꼈어요. 이건 아니구나. 어디까지나 대표님 생각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제 주관적인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KBL이 NBA를 이길 수 없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스탯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네.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왜 스탯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인이라서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이 뭐 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서? 딱히 좀 잘 떠오르진 않네요. 네. 농구에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자본주의 시장이라서 인프라 구조가 완전히 이제 다른 거죠. 미국에 있는 농구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는 그 농구라는 문화 자체가 자본이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치진이나 선수진이나 뭐 연구진의 연봉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더 많은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은 기본적으로 HTS를 쓸 때 저희가 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모든 프로그램을 돈을 내야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조건 검색식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조건 검색식 돈 내고 쓰라면 아무도 안 쓰죠. 미국에서는 다 한 달에 40만 원씩 내고 씁니다. 조건 검색식을 쓰는데. 그리고 40만 원을 내고 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겠어요? 미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 그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기술력의 격차가 아주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프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나름의 방식대로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은 그 개인 투자자들을 라빈후드라고 하는데 라빈후드가 이제는 제도권에 맞먹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 AMC 사건. 그렇죠. 완전 폐업 직전에 있던 AMC가 떡상을 하거든요. 쇼트 스퀴징으로. 제도권이 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라빈후드가 매수를 한 거죠. 그게 AMC 뭐 블랙베리 해가지고 네. 소위 말하는 국내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반대 매매, 그러니까 민주식 같이 돼서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셀트리온, HLB 포함해서 네. 최근에 뭐 HMM까지도 그랬었는데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매매하는 HTS, MTS의 어떤 그런 좀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보다는 좀 약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검증된 매매보다는 뇌동 매매를 통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개인들의 수익률이 높지 못하다는 정도로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네, 맞아요. 이제 매매를 하기 전에 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야 되고 매매를 예를 들어 한두 시간을 한다고 하면 복귀를 뭐 두세 시간은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매매를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혹은 주변에서 어떤 종목에 관한 얘기를 듣거나 영상을 통해 종목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면 본인이 그걸 분석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근데 그냥 들었다고 해서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바로 들어갔을 때 본인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갈 때도 자신감이 없어서 홀딩을 못하고 떨어질 때는 그냥 손실이 두려워서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만의 기준과 본인만의 공부를 통해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일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하시다가 손실이 나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의 멘탈 관리라고 할까요? 이 손실이 적게 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뭐 매매를 많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네. 손실이 좀 많이 나거나 적게 나거나 이렇게 손실이 좀 났을 때의 멘탈을 좀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포커 플레이를 하면서 거기서 그라인드 생활을 해서 어떤 손실이나 수익에 관한 일희일비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만 해오셨던 분들은 금액에 따른 일희일비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먼저 손실에 관한 멘탈이 괜찮기 위해선 수익이 났을 때도 기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금액이 자신한테 어떤 금액이 그런 감정을 가져다 주는지를 좀 느껴봐야 돼요.
어떤 금액이라는 게 정확히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포커를 칠 때 하루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업앤다운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트레이딩을 할 때도 그 금액은 별로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게 10만 원이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10만 원을 땄을 때 기쁘다. 그러면 그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10만 원을 잃었을 때 슬프다. 그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라는 거는 그 수치적으로 내가 얼마를 땄을 때 기쁘지 않고 슬프지 않는 금액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기준이라는 금액을 설정해야 될까요? 자신한테 괜찮아야 자신이 원리 원칙에 따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10만 원을 잃었을 때 괜찮지 않으면 그 마이너스를 살리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잃은 금액이 나한테 데미지가 없으면 손절을 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지금 인터뷰 중인데도 네. 굉장히 그 공감 가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 미수도 그렇고 신용도 쓰고 담보 비율 맞추는 선에서 미수나 신용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써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말씀드리긴 뭐한데 그때 이게 한번 잘못되면서 쭉 밀린 적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어느 정도 운영하는 그 금액의 수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이 네. 멘탈의 어떻게 보면 관리법의 가장 좀 천행지표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따는 것도 많이 따는 거 좋지 않아요. 약간 마케팅적으로 노이즈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따면 뭐 몇십억, 몇백억을 따야 되는 것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집을 사고 개념이 너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포커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 달에 뭐 50만 원 따는 것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본전을 치는 실력이 있을 거고 그전에는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덜 잃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부분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네. 말씀 같고요. 그러면 혹시 이제 아시겠지만 해외 선물도 뭐 물타기나 불타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전략적인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물타기는 해야 된다면 추세의 기준, 본인이 설정을 해놓은 추세의 기준을 뚫지 않았다는 가정하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게 물타기가 되는 거고요. 불타기는 루즈하게 할 수 있어요. 이기는 방향으로 많이 갔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불타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타기를 한다면 둘 다 로직이 있어야 돼요. 물타기랑 불타기 둘 다 로직이 있는 상태에서 물타기를 한다고 하면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불타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하다 보면 뭐 해외 선물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타기와 불타기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골라서 하신다면 어떤 걸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하면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물타기가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이 딱 하시기에는. 평단을 낮추는 개념으로.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타이트한 선에서 추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때만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저도 그 생각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하방이 어느 정도 경직성이 나와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 후에 일부 비중을 나눠서 평단을 낮추는 네. 방식을 좀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하방 이탈을 했을 때 물타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좋은 평단가를 버리는 게 오히려 트레이딩에 도움이 됩니다. 바닥을 치고 바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치고 확실하게 상방을 이탈했을 때 첫 번째는 확실하게 상방을 이탈했을 때 두 번째는 상방을 이탈해서 거기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평단가만 생각을 해서 떨어질 때 잡는데 굉장히 움직임이 미적지근할 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하방을 이탈했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되면 거기서 쭉 빠지는 거죠. 상방 이탈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추세 기준이 없으면 어디가 상방 이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묘연할 수가 있는데 네.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마지노선을 뭐 일봉을 캔들을 좀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이평선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닥을 예측하는 것보다 바닥을 좀 짚고 저점을 높이면서 소위 말하는 좀 저점 높이고 고점 높여가는 네. 바닥을 잡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 이후에 진입을 해서 물을 타고 네. 하셔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백테스팅을 거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봉의 20선이나 일봉의 20선이나 월봉의 20선을 잡는다고 하면 수급이나 유통주식수나 거래대금 등등에 따라서 혹은 거래 가격에 따라서 그렇게 거래를 했을 때 모든 지난 몇 년간의 주봉 20선을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가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매매가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주봉의 20선을 칠 때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면 주봉의 20선을 칠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준을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의 기준선이 뭐 30분을 통해 주봉의 20선을 치고 난 뒤 30분에 20선을 올라가서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봉의 1봉의 2선을 치면 조정이 깊잖아요. 그럼 단기 트레이딩의 타임프레임에서는 그건 하방 이탈의 하방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 매매를 당장 내일 만약에 적용하신다고 하면 조금 그게 쉽게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설명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들이 선물이나 이런 매매들을 할 때 참고해서 활용하신다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물하고 옵션 네. 그런 거하고 이제 지수하고의 관계.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우리 시장 장중에 국내 시장이 이제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열리고 오전 10시 반쯤에 이제 중국 시장, 아시아 시장이 열리거든요. 네. 상해 종합, 홍콩만 항생이라든지 네,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유럽 시장 그리고 네. 오후 한 10시 반부터는 물론 뭐 썸머타임 이런 게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네. 오후 10시 반부터 이제 미국 시장 S&P, 나스닥, 다우가 열리죠. 그러면 저는 최근에 생각은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국내 주식 마감하고 해외 주식에서 중국 이슈가 좀 있으니까 상해 종합 지수 열리는 거 좀 보고 그다음에 장 마감 후 유럽 지수하고 S&P,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 지수가 새벽에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스닥 선물 지수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우리 시장을 접근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수만 보고 가는데 네. 이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주식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참고할 만한 게 있느냐? 선물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나스닥 종합지수랑 S&P 500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고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S&P 500 선물. 네, 네. 맞아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하방 우세 추세 지역인지 아니면 상방 우세 추세 지역인지 아니면 횡보인지를 통해서 보면 국내 증시는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날에 충분히 그런 S&P나 나스닥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대략 알고 있고 아침에도 그 선물 같은 경우는 23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나스닥이나 S&P가 올라가고 있으면 코스피 대부분 올라갑니다. 아침에 나스닥, S&P가 아침에도 흘러내리는 동향이 나오면 국내 증시도 내려가는 성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라 추세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도가 있으면 국내 증시를 대응할 때 있어서 훨씬 많이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내 증시는 매수밖에 안 하시잖아요. 간밤에 하방 이탈을 해서 한창 하방으로 흘러내릴 때는 그날 매매를 안 하는 거죠. 나의 정확한 그런 조건 검색 시에 셋업이 없다면, 왜냐하면 종목이 그래도 개중에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백테스팅을 통한 검증된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그 중에 모멘텀이 강한 종목은 여전히 잡아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날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나스닥 선물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흐름을 보고 당일의 매매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마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는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네. 제 기준에서 보면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불장일 때 네.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하고 그렇게 될 때 단기적이든 혹은 추가적으로든 하방으로 계속 내리꽂는 것보다는 상승 쪽의 방향을 좀 잡고 네.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장중에 상해종합지수가 밀리면서 빠져버리면 그런 경우에는 아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테마성 종목들이 개별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스닥 선물이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매수하는 것을 나름대로의 그 대표님 말씀대로 셋업 네.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결국에는 마구잡이식 빨리빨리 문화로 인한 빨리 감내하고 빨리 좀 복구하기 위한 비중 실은 매매보다는 나름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잃어도 괜찮고 따도 안정적인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